시간입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2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요, 절대 왕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혹시 요 숫자의 의미 뭔지 아시겠습니까? 뭘까요? 42, 45, 72, 43, 46 뭘까요? 주로 우리가 오늘 배울 절대 왕정의 왕들의 재위 기간이에요. 이건 펠리페 2세, 엘리자베스 1세, 루이 14세, 표트르 대제, 프리드리히 2세의 재위 기간입니다. 선생님 꽤 길게 했네요. 다 40년이 넘는. 맞아요. 일단은 여러 업적 중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동양사에서 배웠던 강희제도 그렇고 걸륭제도요. 다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왕위에 재위하지 않았었습니까? 여기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오프닝을 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여러분 공부 잘하시고 싶죠?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건강관리입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앞으로 1년 동안 1년 내내 안 아프긴 쉽지 않겠지만 아프라도 좁게 아파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에 최소한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요, 여러분이 스스로 운동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운동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헬스를 하고 가서 개인 PT를 받고 이러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중간중간에 한 하루에 30분 이상은 걷기, 좀 빠른 속도로, 그 정도만 해주셔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1년 동안 공부해 나가실 큰 힘을 얻게 되실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배울 사람들의 이 재위와 함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최근에 문제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중상주의에 대해서는 그 자체적으로 2015년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뭐니 해도 서유럽의 절대 왕정, 엘리자베스 1세, 펠리페 2세, 루이 14세로 대표되는 그 인물들이 최근에 연이어서 시험 문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1세는 21년도 수능에도 등장을 했었습니다. 동유럽이 한때는 한 4, 5년 전만 해도 동유럽이 훨씬 더 많이 나왔었거든요. 최근에는 2019년 이후로는 많이 안 나오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빼놓고 갈 수는 없는 파트입니다. 언제나 나올 땐 맞물려서 같이 나오니까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딱 봐도 좀 내용이 많아 보이는데요. 살짝 많다고 느낄 수 있는데 제가 워낙에 깔끔하게 이렇게 인물별로 다 정리해 놨으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먼저 가볼게요. 이거 봐. 세계사 어려울 것 같았다니까? 이렇게 느끼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제가 외우라는 거 외우세요. 여기서 솔직히 억지로 외울 거 거의 없어. 제가 설명은 다 드릴게요. 절대 왕정이 어떻게 세워진지에 대해서 이론적인 것을 도표화시킨 것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 공부했던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중학교 때는 여기서 이거 다 블랭크 해놓고 이거 뭘까? 이걸로 보통 내신 문제 나오잖아요. 절대, 세계사에서는 그런 거 절대 안 나와요. 여기서 보고 맥락을 익히셔야 돼. 자, 절대 왕정이란 건 과거에 있었던 중세 봉건 국가에서 근대 국민 국가로 바뀌는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세 봉건 국가는 봉건 귀족이 중심 지배층이었었죠. 그러다 상공 시민계층으로 넘어오는, 이들이 완전히 멸망하지도 않고 이들이 완전히 성장하지도 않은 이 세력 균형 가운데 세워진 것이 절대 왕정이라는 것이고, 이 절대 왕정은 관료제라는 행정 시스템과 상비군이라는 언제나 예비되어 있는 군대라는 상비군이 이들의 힘의 원천이었었고요. 이 절대 왕정을 떠받치는 정치적 사상은 왕권 신수설이에요. 왕의 권한은 누가 부여했다? 신이 부여했다. 그렇기 때문에 고결하다. 누구도 터치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주로 보로 시작되는 인물들, 보댕, 보쉬에 같은 인물들이 주장했던 것이고요. 자, 이 절대 왕정, 그 중에서도 좀 프랑스가 많이 가져갔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중상주의입니다. 중상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국가가 그 국가 안에서 모든 이루어지는 경제 행위를 통제해야 된다라고 느끼는 것이에요. 주로 이 콜벨에 대해서, 이건 자세히 잠시 뒤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사실 이런 거를 여러분 교과서에 찾아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더 복잡하죠? 외우지 마. 다시 말씀드려요. 여기선 억지로 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아, 이런 구조에서 세워지는 거구나 정도만 기억해 두셔도 충분해요.
그나마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중상주의를 주창했던 인물이 베르베르, 콜베르 같은 인물이 주창했다 정도만 기억해 두셔도 충분합니다. 하나씩 한번 가볼게요. 자, 중상주의란 국가가 국가의 경제활동을 전부 다 통제 내지는 지원하는 것을 얘기해요. 중상주의는 다른 말로 중금주의라고도 하는데 금이 그만큼 금과 은을 부의 원천으로 놓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것에 조금 반대되는 개념은 중농주의라는 것도 있습니다. 국부의 원천을 농업으로 본 것이에요. 이 중상주의의 가장 메인은요, 무역 차액주의예요.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을 적게 하면 국가의 부가 쌓이지 않겠냐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수출은 많이 해야 돼요. 수출은 장려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할 때도 내는 세금이 있었거든요. 수출세는 없애고요. 수출 장려금, 수출을 하게 되면 오히려 국가에서 지원금을 더 주기도 해요. 수입은 최소화시키는 것이에요. 억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세를 엄청나게 때려요. 그러면 외국의 물건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세금을 매기는 걸 관세라고 하잖아요. 그 관세는 어떻게 될까요? 관세가 매겨주면 상품이 비싸지니까 수입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아예 더 나아가서 수입을 너무 많이 한다 싶으면 아예 수입을 금지시키기도 해요. 자, 핵심은 국내 산업의 보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식민지 개척과 대자본을 축적하면서 그 이후 상업혁명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봐두실 거는 무역 차액주의. 이 정도가 포인트고요. 요거의 대표적인 인물이 베르베르, 콜베르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이 콜베르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행정 관료였었고요. 프랑스의 대표적인 절대군주 루이 14세의 행정적인 참모였습니다. 한 명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유럽의 절대 왕정은 보통 16에서 17세기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요 나라부터 한번 가볼게요. 대표적으로 여기 스페인, 여기 이 자국의 언어로는 에스파냐라고 합니다. 스페인,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영국, 그리고 이쪽에 있는 프랑스 하나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네덜란드까지, 여기까지가 서유럽의 절대 왕정이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나오는 나라가 이쪽에 있는 프로이센, 독일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러시아, 이쪽에 오스트리아, 이렇게 한번 살펴볼 텐데 그 중에서도 서유럽의 절대 왕정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요? 이거 지도 나온 김에 여러분 좀 힘들어하니까 반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 반도 뭐예요? 이제 나와야지. 이베리아 반도입니다.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있죠. 요건 이탈리아 반도고요. 여기 그리스가 끝에 있는 요 반도는 발칸 반도. 맞죠? 요 발칸 반도. 요거는 조금 뭐 지리하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스칸디나비아 반도라고 해서 엄청나게 큰 반도가 있는데 그건 그렇고요. 요 세 개의 반도 정도는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지중해고요. 여기가 흑해예요. 자, 그 중에서도 펠리페 2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펠리페 2세의 제위시기 한번 봐주시고요. 아주 멋스럽게 잘생겼습니다. 네, 참고로 이 펠리페 2세는요. 엘리자베스 1세의 언니 있죠. 메리 1세랑 결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펠리페 2세 같은 경우는 스페인의 펠리페 2세입니다. 그의 이름을 따서 필리핀이라는 이름이 나라의 명이 만들어지기도 했었고요. 무적함대, 말 그대로. 특히 에스파냐, 스페인 하면 축구로 유명하잖아요. 축구 항상 얘기할 때 뭐 티키타카 뭐 이런 걸로 대표되는 뭐 사비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만들었던 그 전성기가 있었죠. 그 시대를 스페인의 무적함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무적함대요. 적이 없는 함대여서 상당히 아주 강력한 해군력을 보여주었었고요. 특히 오스만 제국과의 지중해를 두고 한판 해전이 벌어집니다. 이걸 레판토 해전이라고 해요. 너무나 중요한 해전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1571년이 되겠습니다. 1571년 레판토 해전이 되겠고요. 자, 펠리페 2세 같은 경우는 포르투갈을 병합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만 써드렸더니 몇몇 친구들이 이렇게 준비해요. 그 이후로 완전히 포르투갈이 다 에스파냐한테 넘어간지 아는데요. 이걸 제가 연도로 타져봤는데 연도를 쓰실 필요는 없어요. 1581년에 병합을 해서 1668년도에 다시 독립을 해요. 그래서 요 기간 동안만 병합을 했었고 요 전에도 계속 독립운동을 벌어졌었던 데가 바로 포르투갈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16세기 말에 에스파냐는 포르투갈을 병합했다가 100년은 채 못 가서 포르투갈은 다시 독립을 한다.
이건 연도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연도 외우지 마세요. 그래서 포르투갈은 한때 병합했다라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자, 또 하나. 영국이 이 펠리페 2세의 무적 함대를 격파해요. 이들이 패배한다고. 그래서 그 이후 영국이 전 세계의 해군 주도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에스파냐는 한때 아메리카로부터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금, 은이라든가 어마어마한 산물을 다 가져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하나 문제가 있었어. 새로운 물건을 갖고 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자국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 건데 국내 산업 발달이 미비됐었어요. 뺏어오는 거에서만 집중했었어. 근데 더 이상 뺏어오지 못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망하게 돼요. 자국 산업을 키웠어야 되는데 그것을 좀 등한시했던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 극단적으로 가톨릭 강요 정책을 실시합니다. 특히 이 펠리페 2세가 그랬어요. 어디에? 네덜란드에. 야, 네덜란드 너네 가톨릭 믿어? 구교 믿어? 라고 하자 네덜란드는 신교도들이 많았었거든요. 고위생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들이 저항운동을 하게 되었었고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베스트팔렌 조약에 의해서 네덜란드가 에스파냐로부터 독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가 누구였었다? 펠리페 2세.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인물은 누굽니까?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 라는 말로 워낙 유명하죠. 참고로 이 엘리자베스 1세는요 키가 상당히 컸답니다. 이 시대 사람들보다 지금 사람들의 신장이 더 크거든요. 근데 엘리자베스 1세는 정확한 키는 어느 자료에도 안 나오지만 대략 유추하건대 지금도 여성 키가 170대 중반이 넘어가면 꽤 큰 키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도 봤을 때 170대 중반이 훌쩍 넘었다라는 기록을 봐서 상당히 키도 컸고요. 6개 언어를 구사할 정도로 아주 머리가 뛰어났었던 걸로 알려져요. 언어적 감각이 되게 좋았대요. 그리고 아주 성격도 불같아서요. 자신의 말이 좀 마음에 안 차는 것이 있으면 막 신하들한테 막 쏴 붙이는 경우도 많았었고, 그리고 원래 그는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고 해서 아예 결혼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어쨌든 영국의 여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급에 맞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이게 카드가 잘 안 맞았던 거야. 이 급이.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결혼이 성사되지 못했고, 이렇게 된 거 그냥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게 되었던 인물이 엘리자베스 1세가 되겠습니다. 45년간의 재위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영국의 대표적인 군주 엘리자베스 1세인데 엘리자베스 1세 전에 그의 아빠 헨리 8세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헬수 하면 엘통 나온다.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헨리 8세는 수장령, 엘리자베스 1세는 통일령. 그리고 통일령의 요 연도까지 알아두시면 앞으로 문제 푸실 때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 이런 말을 했고요. 통일령, 엘통 나온다. 그래서 영국 국교회가 확립되었었고요. 무엇보다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격파했습니다. 이거 언제요? 1588년. 네,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격파했고 그 이후 이제 해군에 대한 주도권이 에스파냐로부터 영국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엘리자베스 1세가 에스파냐와 달리 그 이후 영국이 더 잘 나가게 되잖아요. 대영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까지 가게 되는 게 바로 영국 아닙니까? 영국이 그럴 수 있었던 그 토대가 바로 이 엘리자베스 1세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거든요. 메인 포인트가 바로 국내 상공업 발전에 기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토대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직물을 바탕으로 한 인클로저 운동과 함께 국내 상공업 발달이 많이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가 40년 넘게 통치를 하게 되는데 본인이 왕이 되자마자 실시했던 것이 바로 이 통일령이고요. 자신이 죽기 몇 년 전에 실시했던 것이 바로 이 동인도 회사 설립이에요. 그러니까 1600년. 이것으로 인해서 영국이 그 이후 해외 시장으로 나가게 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보시면 여러분, 자, 엘리자베스 1세 하면 대표적인 연도 두 개를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1559년 그리고 1600년. 그래서 이것만 해도 40년이 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1559년도에 통일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600년도에 동인도 회사가 설립되면서 그 이후 영국이 해외로 진출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요거 어떻게 하시면 되냐? 그냥 제 나름대로의 방법은 안에 거 5 더하면 10이죠. 그리고 요거 더하면 10이잖아. 그래서 밖에 거 더하고 안에 거 더하면 각각 10이다. 이렇게 했더니 공부가 좀 더 되더라고요. 그래서 1559년 기억해 두시면 좋고, 1600년은 여러분 혹시 800년이라는 상징적인 연도 기억나십니까? 누구였었죠? 카를로스 대제가
서로마 황제 대관을 했던 게 800년이었었죠.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정확히 곱하기 2하면 1600년 나와요. 이 1600년이 바로 이 엘리자베스 시대의 상징적인 연도입니다. 그래서 요거 전후, 그 중에서도 여기 이 통일령 제정했었던 1559년, 1600년 요 두 연도만 기억해둬도 엘리자베스 1세의 상징적인 연도는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바로 루이 14세입니다. 딱 봐도 관종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남자 머리가요, 뽕이 엄청 들어가 있습니다. 머리를 엄청 세웠어요. 머리를 엄청 세우고 여기 레깅스 최초로 입기 시작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루이 14세는 이 에티켓이라는 문화를, 프랑스 문화를 본격적으로 전파시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일어나서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요, 귀족들한테 구경을 시켜줘요. 황제는 이런 거야, 왕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그리고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씻는 걸 그렇게 싫어했대요. 저는 생긴 거랑 달리 전 씻는 걸 매우 좋아하거든요. 저는 하루에 2번 무조건 샤워를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근데 루이 14세는요 평생의 목욕을 3번밖에 안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이 전해졌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렸을 땐 좀 더 씻기지 않나 싶긴 한데, 어쨌든 씻는 걸 그렇게 싫어했다고 하고, 주치의를 잘못 만나갖고 이 자체가, 이 치아, 이 자체가 되게 이 악의 근원으로 봤대요.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요 이를 다 뽑았대요. 말년에는 이가 거의 없었답니다. 그리고 그가 오래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 항문 쪽에 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치질로 되게 고생했었는데, 이 루이 14세를 수술하기 위해서 특정 의사한테, 당시만 해도 치질 수술 마취도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반 평민들 수십 명을 치료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죽고 이렇게 하면 안 죽고 이렇게 하는구나 한 다음에 수술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 바로 이 루이 14세가 되겠습니다. 무려 72년간 재위를 했었던 루이 14세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이 14세 전에 우리가 한번 살짝 봐둬야 되는 인물은 앙리 4세입니다. 낭트 칙령. 이거 언제였더라? 1598년입니다. 위그노들의 신앙의 자유를 인정해 주었었던 이 낭트 칙령이 1598년도에 체결되었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루이 14세가 등장했습니다. 루이 14세는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이렇게 얘기했대요. 짐이 곧 국가다. 내가 곧 국가야. 나 태양왕이야. 라는 말로 자신의 그러한 위신과 명성을 자신 스스로 세워나갔죠. 그리고 또 하나, 언제나 루이 14세 하면 많이 나오는 게 베르사유 궁전을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베르사유는요 파리 주변에 있어요. 원래는 파리에 왕궁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기존의 이 왕들이 워낙에 어린 시절에 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귀족 세력들한테 흔들릴 것 같아서 본인만의 장소를 새롭게 만듭니다. 그게 베르사유 궁전이에요. 이 베르사유 궁전 만드느라고 아주 재정적으로 힘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콜베르를 등용했다. 이게 포인트예요. 기억해 두세요. 콜베르를 등용해서 중상주의를 지원했다. 또 하나, 전쟁을 평생 했어요. 당시에 주변의 국가들과 대부분 전쟁을 합니다. 거의 평생 전쟁을 했고요. 그가 죽기 전에 72년 동안 재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유언이 뭔지 아세요? 내 다음 왕들은 전쟁하지 마. 야, 해봤자 의미 없더라. 하고 죽었대요. 이게 바로 전쟁을 많이 해서, 너무 전쟁을 많이 하면 재정적인 부담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 재정 때문에 사실은 그 이후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프랑스가 허덕이게 되는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였어요. 그는 구교의 신봉자였거든요. 로마 가톨릭의 신봉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낭트 칙령을 폐지해요. 1685년도에. 낭트 칙령이 뭐였었죠? 프랑스 안의 신교도, 즉 위그노들에 대한 종교적 자유를 인정해줬던 게 낭트 칙령인데, 이 낭트 칙령을 폐지했다라는 건 뭡니까? 프랑스 안에서의 위교노, 즉 신교도들의 종교적 자유를 부정했다는 얘기죠. 위교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30만 명이 넘는 상공 시민 계층이 국외 나라, 다른 나라로 떠나가 버려요. 이들은 대부분 다 아주 뛰어난 전문직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었어요. 특히 상업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네덜란드로 넘어가서 네덜란드의 금융업이라든가 여러 항만 기술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또 주변 나라였었던 스위스로도 넘어가요.
그러면서 스위스의 금융업이라든가 그런 그 시계 만드는 기술, 이런 기술자들이 다 위그노들의 이탈로부터 더 본격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의 주축 역할을 해주던 이 위그노들이 이탈하게 되면서 국가의 재정은 더더욱더 치명적이 돼요. 그러니까 루이 14세의 당대에는 괜찮았을지 몰라도 베르사유 궁전 돈 많이 들었습니다. 전쟁 많이 하면서 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낭트 칙령 폐지하면서 위그노들이 이탈하면서 완전히 경제가 땅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만성적인 국가 적자가 쌓이게 되면서 그 이후 프랑스 대혁명이 나오게 되는 구조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인물이 바로 이 루이 14세가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베르사유 궁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대 사회에서 이 루이 16세가 주었던 것은 대단하죠. 그 아름다운 바로 이 베르사유 궁전을 바로 루이 14세가 우리에게 줬으니까. 그 중에서도 베르사유 궁전에서도 가장 화려한 방이요, 바로 이 거울의 방입니다. 거울의 방. 여기. 예.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요,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저희가 이 독일의 통일 과정, 독일과 이탈리아의 통일 과정 할 때 이 거울의 방에서 독일 제국 선포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 가장 프랑스인들의 이 자존심의 상징이라는 이 장소에서 독일 제국 선포식을 해요. 왜? 이때 프로이센이 프로이센이 프랑스를 제압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불편했지만 허락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되겠죠. 이것이 지금도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창피한 역사적 순간으로 남아 있는 게 그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이 거울의 방이 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한번 볼까요? 에스파냐 식민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독립전쟁. 왜 독립전쟁을 하게 됐다고 했었죠? 가톨릭 강요를 하게 되자. 이것이 종교적인 문제로 퍼지게 되면서 아예 이젠 독립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었고요.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베스트팔렌 조약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선 동인도 회사를 설립해요. 선생님, 동인도 회사 영국이 만들었다며. 동인도 회사는요, 영국뿐만 아니라 네덜란드도 만들었고 프랑스도 사실 만들었었어요. 그냥 가장 대표적인 데가 영국의 동인도 회사고, 동인도 회사라는 건 사실은 이 영국이나 네덜란드에서 해외 무역을 담당했었던 국영 기업 같은 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국가가 그냥 알아서 상업하긴 그러니까 아예 그냥 회사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동인도 회사 설립했고요. 해외로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지역들을 가져갔었냐면 인도네시아, 해외 진출하면서 어디? 인도네시아. 원래 인도네시아도 초반에는 포르투갈이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이 주도권을 네덜란드가 가져왔었고요.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가 식민 통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어디? 에도 막부와 교류했죠. 그래서 무슨 학문이 나타나게 되었다? 란각고, 란학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네덜란드는요, 유럽의 전체 상선의 4분의 3이 다 네덜란드 거였었대요. 그럴 정도로 아주 상업으로는 뛰어난 업적을 보여줬던 이들이 네덜란드가 되겠습니다. 됐고요. 우리 지금 어디 공부했죠? 에스파냐, 스페인의 펠리페 2세 무적 함대, 레판토 해전 승리. 그다음에 영국, 잉글랜드의 누구요? 엘리자베스 1세,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 그리고 국내 상공업 발전. 그다음에 엘통, 통일 헬수 하면 엘통 나온다. 통일령 1559년 동인도 회사 설립 1600년. 그거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프랑스는 누가 있죠? 루이 14세 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 전쟁 평생 했고요. 낭트 칙령 폐지하면서 떠나게 되면서 국가 재정 위기에 좀 쌓이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네덜란드, 에스파냐로부터 독립했고 동인도 회사 만들면서 유럽의 거의 상행위를 주도했던 나라가 네덜란드. 인도네시아라든가 일본의 에도마쿠랑 교류하기도 했었고요. 그 이후의 모습이지만,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들어갈 나라는요. 첫 번째는 이쪽에 있는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 한번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독일. 그 당시에는 독일이라는 말은 없었고요. 프로이센이라는 국가가 지금의 독일을 대표했었거든요.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살짝 만나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동유럽 갑니다. 동유럽은 서유럽의 절대왕정보단 한 세기 정도 늦었어요. 보통 서유럽, 즉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에스파냐,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같은데 절대왕정은요.
한 16에서 17세기에 나타났다라면 동유럽은요 17에서 18세기 한 100여 년 정도 늦었고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시민계급의 성장이 좀 늦었기 때문이거든요. 농노제도라는 아주 좀 낙후된 제도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그것을 개혁하기 위한 몇몇 인물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굽니까? 표트르 대제입니다. 러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죠. 표트르 대제는 딱 봐도 좀 키가 커 보이지 않나요? 키가 2m가 넘었대요. 당시 키가 뭐 어마어마하게 보통 이렇게 좀 러시아 사람들이나 이쪽 북유럽 사람들이 좀 크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상당히 큰 축에 들었었고요. 이 표트르 대제는 생각했대요. 아니 우리 러시아가 땅도 이렇게 넓고 한데 왜 그렇게 못 살지? 왜 이렇게 낙후됐지? 라고 고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직접 네덜란드에 배를 만드는 조선소에 들어가서 그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요. 영국에 가서 실제로 그 영국의 의회제도나 이런 걸 공부해 오기도 해요. 그게 바로 이게 조선소에 일하는 표트르 대제. 그는 정말로 행동하는 군주였어요. 아니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좀 낙후됐지? 이유가 뭘까? 하면서 계속 고민을 했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배 만드는 조선소에서 가서 일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 서유럽의 문물들을 배워오기도 했었답니다. 즉 시민계급의 성장이 늦고 농노제가 지속되는 등 다른 서유럽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금 뒤처져 있었던 동유럽의 대표적인 군주 표트르 대제는 서유럽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자, 서유럽에 가봤더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북유럽 사람들, 러시아 사람, 러시아 그 주변에 있는 지금 라트비아라든가 에스토니아나 이런 사람들은요 수염이 상징이야. 막 수염이 머리보다 더 커. 막 키, 세계 천하장사 대회 이런 분들 나오시는 분 있잖아요. 막 키 2m에 막 170kg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막 300kg 막 이러고 들고 막 500kg 막 들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주로 이 북유럽 사람들이 많거든요. 러시아 사람들, 이쪽 사람들이 많은데 그 양반들은 이렇게 수염이 상징이 지금도 그래요. 이때는 어땠을까? 수염 없는 남자 취급도 안 했어요. 제가 그 세계 테마여행 찍을 때 터키를 갔었잖아요. 투르키에. 이 투르키를 갔을 때도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거기만 해도요. 일단 남자들이 우통을 벗으면 진짜 가슴에 털도 좀 많고 그리고 수염을 깎는 문화가 없어요. 남자인데 수염을 깎아. 그래서 제가 그때가 한 40 조금 넘어서 갔었거든요. 근데 갔는데 날 보면 대충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 다 20대라고요. 이게 진짜로 그게 제가 그렇게 동안 이런 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성인 남자가 수염을 안 기르냐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 마흔 몇이다 그랬더니 넌 근데 왜 그렇게 이걸 안 기르냐 이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나는 원래 우리는 나 안 기르는데 이렇게 말을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남자인데 수염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이슬람 문화에서도 그렇고 여기 북유럽 쪽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 거야. 남자스럽지 않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랑은 달리 서유럽에 봤더니 수염을 깎는 남자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표트르 대제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낙후되었던 이유가 저거다. 일단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고 왜 여기에 음식 먹다 보면 막 흘릴 거 아니에요. 수염 이렇게 크면. 그러니까 일단 수염을 깎자. 근데 완전 깎기가 니네가 반발이 심하면 콧수염이라도 길러라. 이게 그래서 표트르 대제가 콧수염을 기른 게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너네 수염 다 깎기 그러면 코에만이라도 길러. 그러니까 이게 면도를 해요. 그래서 면도 좀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아예 그 성 앞에다 성 지나가는 사람들 남자 중에서 막 수염 다 깎게 하고요. 강제로. 아니면 세금이라도 내. 면도하기 싫으면 세금이라도 내. 해서 면도세를 걷기도 해요. 이게 그 면도예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잡혀있죠? 여기 좀 자세히 조금만 크게 잡아주시면 이게 사람 지금 죽이는 게 아닙니다. 죽이는 게 아닙니다. 수염 자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수염 여기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예, 허리 가까이 내려와 있는 이 수염을 자르는 모습들. 여기 있는 이분도 조금 약간 손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수염을 자르는 거, 성 앞에서 강제로 수염을 자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북방전쟁을 해요. 이 북방전쟁은 스웨덴과의 북방전쟁을 합니다. 이때는 스웨덴이 꽤 셌습니다. 스웨덴과의 북방전쟁을 통해서 발트해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트해 주변에 도시를 하나 건설하게 되는데 그 도시 이름이 상트페테르부르크예요. 발음이 좀 어렵죠? 근데 여러분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상트라는 건 영어로 세인트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성 베드로 이렇게 성. 그 다음에 페테르는요 피터, 영어로 피터, 베드로를 뜻합니다. 부르크는 도시 내지는 성을 뜻해요. 즉
성스러운 베드로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상트페테르부르크. 예. 예, 발음이 조금 우리랑 좀 생소해서 그런 거지 별거 아니에요. 베드로 도시라는 뜻이에요. 예, 성스러운 베드로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리고 그는요 시베리아 경영을 합니다. 러시아가 그 전에 요쪽에 유럽 쪽에만 있었으면 야 이쪽 땅 빈 거 같은데 좀 가볼래 하다 보니까 이쪽에 누굴 만나게 돼요? 청나라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조약을 맺게 되죠. 이게 청과 맺었었던 네르친스크 조약입니다. 그쵸? 여러분 벌써 동양사 다 잊으신 건 아니겠죠? 당시에 청나라의 네르친스크 조약 맺을 때 군주 누굽니까? 희제 강희제입니다. 되셨죠? 네, 그런 것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고요. 강제로 수염을 깎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겨울 궁전으로 알려져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요. 녹색과 흰색으로 단장하고 있는 바로크 양식 건물인 이 궁전은 차르는 러시아의 황제를 차르라고 합니다. 차르들이 겨울에 머무르는 궁전이었대요. 오늘날 겨울 궁전의 일부는 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역할은 1760년대 예카테리나 2세가 궁전 안에 훌륭한 예술작품 컬렉션을 전시하면서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흰색과 녹색의 이런 상트페테르부르크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혹시 여러분이 저보다 먼저 가시게 되면 꼭 사진 찍어서 꼭 이 DM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러시아에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예카테리나 2세예요. 예카테리나 2세는 재밌는 인물입니다. 왜 그러냐? 원래 남편이 차르였거든요. 표트르 3세라는. 근데 남편이 너무 좀 얼빵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아내인데 남편으로부터 황위를 빼앗습니다. 네, 진짜요. 그러고 나서 본인이 여자가 돼요. 그가 예카테리나 2세입니다. 예카테리나 2세는 여러분 이거 조금 약간 얘기가 좀 야한데요. 찾아보시면 정부. 그러니까 예전에 황제나 이런 사람들이 여성을 첩으로 들였었잖아요. 이 사람은 대놓고 그 자신과 이런 이게 하는 그 남자들을 공식적으로 여러 명 두고 있었어요. 예, 공식적으로. 이게 뭐 책마다 다르더라고요. 뭐 몇 개는 수십 명,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뭐 수백 명의 그런 상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아주 좀 독특한 인물입니다. 예카테리나 2세가 되겠고요. 남편으로부터 왕위를 빼앗은 다음에 마지막까지 다 갖고 있었어요. 본인이 죽을 때까지. 예, 그가 바로 예카테리나 2세입니다. 예카테리나 2세는 계몽 군주를 자처했어요. 나 이 정도면 뛰어난 군주 아니야? 그런데 계몽 군주라고 하면 뭔가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농노제는 더 강화해요. 그리고 언제나 예카테리나 2세를 물어볼 땐 폴란드 분할 점령을 했다. 요게 포인트예요. 이거는 많이 나옵니다. 뭐냐면 폴란드란 나라가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있으면 이 나라들을 주변에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와 러시아가 각각 나누어서 지배를 하는 형태를 보여줘요. 분할 점령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폴란드 분할 점령이라는 단어는 생각보다 우리 문제 풀다 보면 선지에 많이 나옵니다.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조금 더 팁을 드릴게요. 폴란드를 분할 점령할 때 러시아의 군주가 예카테리나 2세고요. 우리가 잠시 뒤에 배울 프로이센에서 예카테리나 2세와 동시대 인물이 프리드리히 2세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폴란드 분할 점령이란 말은 꽤 많이 나와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폴란드 분할 점령은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를 뜻한다. 그 중에서도 분할 점령할 때 러시아에서는 예카테리나 2세, 프로이센은 프리드리히 2세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러시아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누구예요? 상트페테르부르크 건설했던 표트르 대제거든요. 근데 폴란드 분할 점령은 예카테리나 2세 때였다고요. 이렇게까지 들어가면 꽤 어려울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이런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프로이센의 대표적인 군주 프리드리히 2세입니다. 이 눈빛 보세요. 그림이. 눈빛 진짜 살아있다. 딱 봐도 뭔가 무슨 일이든 해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독일 사람들은 이 프리드리히 2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광의 프리드리히 대제 뭐 이렇게도 불리는 바로 그 인물이 되겠습니다. 46년간 재위를 했는데요. 프리드리히 2세는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프리드리히 2세는 야, 군주는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야. 군주란 국가에서 첫 번째 가는 심부름꾼에 불과해. 그 심부름꾼을
공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가 제1의 공복. 나는 국가에서 첫 번째가 아니라 심부름꾼이야. 난 국가 제1의 공복이야. 라는 말을 했다라고 하고요. 특히 이 프리드리 2세가 있었던 데가 18세기인데요. 18세기에 대표적인 계몽사상가 볼테르랑의 교류. 볼테르 선생, 앞으로 내가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볼테르는 그거야. 종교적으로 관용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든지 간에 이렇게 조금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가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많은 교류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프리드리 2세는요, 계몽 군주를 자처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스트리아랑 전쟁을 했는데, 제가 이거 조금 더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이때 이 오스트리아랑 전쟁을 할 때 그 인물이 마리아 테레지아예요. 마리아 테레지아. 이 마리아 테레지아도 역시 여제인데, 이 마리아 테레지아가 당시에 오스트리아, 뭐 지금 말로 하자면 합스부르크, 그렇게 크단 합스부르크가의 군주가 됐는데, 이것에 프리드리 2세는 반기를 드는 거예요. 아니 뭐 좋아, 그건 왕은 됐다 쳐. 그렇다고 이 땅은 나 그거에 대한 이 점령권이나 이 것까지 주도권까지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이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에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전쟁을 붙게 됩니다. 인물로 따지자면 프리드리 2세와 마리아 테레지아 간에 붙었던 전투예요. 여기에서 이쪽에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있잖아요.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에 있는 이 접견 지역에 있는 이 땅을 슐레지엔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 프랑스랑 프로이센 간의 접견 지역에 있는 걸 알자스 로렌이라고 한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여기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와의 접견 지역에 있는 지역을 슐레지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에서 슐레지엔을 누가 차지해요? 프리드리 2세가 차지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마리아 테레지아는 여기가 가장 핵심적인 땅인데 여기를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야, 프리드리 2세 그 땅 갖고 와!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전쟁을 해. 이게 그 유명한 7년 전쟁입니다. 1756년부터 63년까지. 요거 연도는 여러분 바로 안 외워지면 억지로 안 외우셔도 됩니다. 사실은 역사학자들은 실질적인 1차 세계대전을 7년 전쟁으로 봐요. 왜 그러냐면 유럽에서 이 7년 전쟁은 어떻게 붙은 것이냐면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붙거든요. 자, 근데 이때 프랑스는 오스트리아를 지원하고요. 영국은 프로이센을 지원해요. 그래서 요렇게 한 팀이 돼요. 크게 보자면. 근데 이건 유럽에서는 요렇게 싸웠지만 아메리카에서도 영국과 프랑스가 붙습니다. 이걸 프런치 인디언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 기간 동안에 아시아에서도 붙어요. 그걸 플라시 전투라고 하죠. 플라시 전투 여러분 찾아보세요. 플라시 전투가 언제냐면 1757년에 영국이 프랑스를 이긴 걸로 나오거든요. 요 기간이 요 7년 전쟁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즉 유럽에서도 싸우고 아메리카에서도 싸우고 아시아에서도 싸웠던 게 7년 전쟁이야. 그러니까 이 규모나 이걸로 봤을 때 이것이 사실상의 1차 세계대전이죠. 그렇죠? 뭐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건 뭐 제가 많이 들어간 것도 있는데 이게 여러분 다 들어가는 게 지금 조금 힘드시면 어쨌든 7년 전쟁을 했지만 슐레지엔은 오스트리아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7년 전쟁은 제가 볼 때 아마 올해 모의고사에서 메인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 테레지아라는 그 인물과 7년 전쟁까지 슐레지엔은 어디와 어디와 접경선에 있었던 것이다.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그 가운데쯤 있었던 땅이 슐레지엔이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종교적 관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어떤 종교를 믿던 오케이. 그리고 루이 14세가 바로 그 베르사유 궁전을 졌다면 프리드리 2세는 상수시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키아벨리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목적이 있으면 수단은 아무거나 상관없어. 목적만 이루면 돼. 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론을 펼쳐요. 그게 이른바 반마키아벨리라는 책을 펴냅니다. 누가? 프리드리 2세가. 한번 볼까요? 군주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군주가 지배하는 인민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의이므로 군주 자신은 그 어떤 이익보다 정의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적나라한 사리사욕과 세력 확장 추구, 야심 추구와 폭정을 권장하는 마키아벨리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군주는 결코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일민의 전대적인 군주가 아니라 국가제일의 공복, 즉 최고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반마키아벨리론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독일 지금의 포츠담에 있는 상수시 궁전입니다. 상수시 궁전. 그러니까 프랑스의 그 베르사유 궁전이 있다면 독일의 상수시 궁전. 독일. 이 당시에는 이제 독일이 나오기 전이니까 독일이란 말은 19세기 말에 나오거든요. 그 전에 프로 이센에서는 상수시 궁전이 있었다. 프리드리 2세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 오스트리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스트리아에는 요제프 2세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요제프 2세는 계몽 군주를 자처합니다. 계몽 전쟁을 자처했지만 내정 개혁은 실패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리아 테레지아의 아들이 요제프 2세입니다. 참고로 이 마리아 테레지아의 그 딸이 누구냐면 바로 그 루이 16세의 그 와이프린 마리 앙뚜아네트 있죠. 그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 테레지아가 사실은 역사상 되게 중요한 인물인데 중요한 건 제가 선생님 왜 비밀을 안 만들어 주셨어요? 교과서에 안 나와. 교과서에 안 나와. 그래서 안 했는데 그냥 말로는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뭐 누구 딸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냥 요거 지금까지 거의 안 물어봤거든요. 오스트리아는 요제프, 오요, 우유, 오요. 뭐 이렇게 오스트리아는 요제프 2세. 계몽 전제군주를 자처했지만 내정 개혁에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인물. 요제프 2세 이름만 기억해 주셔도 우리 충분합니다.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각 나라별 인물.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프랑스의 루이 14세, 그 다음에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 예카테리나 2세, 그 다음에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 정도의 주요 내용들 각각 다 기억해 두시면 오늘 공부는 충분했다 싶고요. 과연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문제 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1번 문제입니다. 20년 6월 모평 문제 가볼게요. 가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이곳은 가의 명령으로 건설된 수도원이래요. 가의 왕실의 권위를 드높이고 로마 가톨릭 교회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 건축물을 세웠답니다. 그러나 여기가 포인트죠. 극단적 가톨릭 강요 정책으로 네덜란드 독립을 초래했던 가 누구죠? 펠리페 2세가 되겠습니다. 펠리페 2세 찾았으면 가볼까요? 콜베르를 등용했다. 누구죠? 프랑스의 루이 14세. 무적 함대를 격파했다는 건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대륙봉쇄령을 발표했다. 이것은 프랑스 혁명 시기의 나폴레옹이 되겠습니다.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하였다. 그렇죠. 정답 4번.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수도로 삼았다. 러시아의 누구? 표트르 대제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 가볼게요. 사진도 많이 한번 봤던 건데 수능 문제군요. 21년 대수능 문제입니다. 가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가는 대외적으로 가톨릭의 수호를 자처했던 펠리페 2세와의 대결에서 무적 함대를 막아냄으로써 왕국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였고요. 또한 대내적으로 통일법을 제정한 알통 기억나십니까? 엘리자베스 1세가 되겠습니다. 종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고요.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 화려한 화장과 복장을 통해 신비화 전략을 추구하기도 했었다. 특히 엘리자베스 1세가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말년이 되면서는요. 사람 앞에 한번 나가는데 피부를 뭐 거의 1cm 가까이 이렇게 화장을 했었대요. 엄청나게. 그래서 사실은 너무 많이 해서 이게 피부가 좀 뭐 이렇게 좀 많이 상했다 이런 그 얘기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그 화장이 두꺼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이 말년의 이 초상화나 이런 걸 보면 완전히 우리가 흔히 화장 많이 떴다 하고 할 때 얼굴만 하얀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해요. 예, 그럴 정도로 자신을 좀 머리도 많이 빠지고 좀 그렇게 됐었답니다. 그래서 말년에는 그냥 모습만 보면 되게 추했대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이 신비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피부도 너무나 많이 상했었고 그리고 여러 면이 외모적인 면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 만나는 게 좀 더 꺼려지면서 신비화 전략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좀 있었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콜베르를 등용했다. 나오는 선지들이 다 똑같죠? 누구예요? 프랑스의 루이 14세. 낭트 칙령을 반포했다. 프랑스의 앙리 4세. 동인도 회사 설립하였다. 맞잖아요. 이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려면
L통 있지 않습니까? 통일령은 언제? 1559년. 그다음에 동인도해산 언제? 1600년. 요 연표 문제로 만약에 나온다라면 꽤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가 펠리페 2세를 격파했던 무적함대 격파가 언제죠? 1588년입니다. 예. 그래서 통일령 반포는 엘리자베스 1세 초기, 중반쯤에는 에스파냐의 무적함대 격파, 그리고 말년에는 동인도에서 설립. 이렇게 연도, 상징적인 연도는 좀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더라도 얼마든지 대비가 가능하죠. 대륙봉쇄령은 누구죠? 나폴레옹. 그리고 상수지 궁전은 프리드리 2세가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었고요. 자, 3번 문제 가볼게요. 22년 6월 모평 문제 가보겠습니다. 가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자, 가의 초성화랍니다. 이 작품은 절대군주인 가를 묘사하고 있대요. 궁정 발레 공연에서 아폴론 역할을 맡아 태양왕이라는 칭호를 얻은 그가 타이즈를 착용한 모습이 흥미롭습니다. 10cm가 넘는 하이힐은 키가 커 보이게 하는 효과를 주고 있고요. 이 작품에 나타난 복장과 여러 소품들은 절대군주의 권위를 잘 보여주고 있답니다. 누구죠? 루이 14세, 태양왕, 짐이 곧 국가다라고 불렸던 인물이죠. 콜베르를 등용했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파트 문제 보세요. 선지들 계속 똑같이 나오죠. 자, 무적함대를 격파하였다. 엘리자베스 1세. 폴란드를 분할 점령하였다. 이거 누굽니까? 러시아로 따지자면 예카테리나 2세고요. 그 다음에 프로이센으로 따지자면 프리드리 2세가 되겠습니다.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하였었다. 펠리페 2세. 슐레지엔 지역을 차지하였었다. 프리드리히 2세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런 내용들 다 떨어지고요. 자, 마지막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수능 문제입니다. 가나 군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가는 서구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네덜란드의 선박 건조 기술을 배우고 영국에서 교육과 의회 제도를 살펴보는 등 노력했답니다. 누구죠? 펴트르 대제. 나는 군주는 단지 자신의 명망을 쫓는 자가 아니라 국가 제일의 공복. 누굽니까? 프리드리히 2세입니다. 이건 러시아의 대표적 군주, 프로이센의 대표적 군주입니다. 자, 가는, 즉 펴트르 대제는 상수지 궁전을 건설했다. 상수리는 누구죠? 프리드리히 2세. 가는 반 마키아벨론을 저술하였었다. 반 마키아벨론 누구죠? 프리드리히 2세. 가는 나와 함께 폴란드를 분할하였다. 자, 폴란드 분할은 나라로 따지자면 러시아와 프로이센이 맞잖아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자면 가와 나가 함께 폴란드를 분할했을 때 이때는 누군 아니라고요? 펴트르 대제는 아니라고. 여기서 러시아에서는 누구? 예카테리나 2세라고. 그래서 이런 선지가 뭐 지금 우리가 기출문제 볼 때 너무 당연하지 하겠지만 실제로 나왔을 때는 되게 어려운 문제였었습니다. 그렇죠? 4번. 나는 계몽 전제군주를 자처했습니까? 프리드리 2세는 전제군주를 자처했나요? 당연하죠. 이게 정답이에요. 4번. 생각보다 답은 쉬웠죠. 5번. 나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수도로 삼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펴트르 대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절대 왕정 할만하죠? 여러분 다른 거 쓸데없이 잡다한 내용 억지로 외우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 필기노트에 여러분한테 정리해드렸던 내용만 완벽하게 숙지해 주셔도 그 어떤 수능 문제 나와도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는 자신감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수고 많으셨고 이제 다음 강의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실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원